영토 확장이라는 야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왜 그렇게 계속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짓는지,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의 싸움, 이거 왜 안 끝나는 걸까요? 지금 당장 나오는 뉴스만 봐서는 그 진짜 이유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수십 년에 걸친 분쟁의 큰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지금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75년이나 된 묵은 갈등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위험해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끝없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판을 뒤집어버린 혁명, 또 이란이 만든 시아파 벨트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리는 더 큰 그림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중동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이 나라는요, 태어나자마자 정말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던져졌어요.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말 그대로 분쟁으로 단련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국하고 처음 25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지금처럼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 시리아 같은 아랍 국가들이었죠. 이들과 무려 4번이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로 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그 뼈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1973년에 정말 뼈아픈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던 명절에 기습 공격을 당한 거예요. 정보전에서도 완벽하게 실패하면서 나라가 거의 사라질 뻔한 위기까지 갔습니다. 이때 충격적인 경험이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게 돼요. 다시는 절대로 이렇게 당하지 않겠다는 이 결심이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전략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그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게 이른바 독침 독트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적이 우리를 완전히 없애려고 든다면 우리도 적을 같이 파멸시킬 마지막 한 방, 최후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생존 전략인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게 됐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약 9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비밀리에 개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독점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중동에 다른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갖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아주 확고한 레드라인을 그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재래식 전쟁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1979년.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주적이 바뀌고요, 전쟁의 성격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란은 지금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동맹이었고 심지어 이스라엘과도 암묵적인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979년 혁명으로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어제의 친구였던 이란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할 존재라고 말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적, 이란은 과연 어떻게 싸울까요? 예전처럼 탱크나 전투기를 동원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어찌 보면 더 치명적인 전략을 쓰죠. 바로 이스라엘의 사방을 둘러싸서 그야말로 숨통을 조이는 시아파 벨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포위망을 만드는 겁니다. 이란은 직접 싸우는 대신에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대리인, 즉 프록시 세력들을 이스라엘 국경 주변에 쫙 깔아놓습니다. 보세요. 북쪽 레바논에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헤즈볼라를, 남쪽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를, 저 멀리 예멘에는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요, 동쪽으로는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까지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이른바 불의 고리를 완성시킨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세력들, 특히 헤즈볼라는 그냥 돈 받고 싸우는 동맹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거의 이란의 군사적, 이념적 아바타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주둔하는 이란 군대나 다름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위협 구도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지금 아주 다른 성격의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의 첫 번째 전쟁은 당연히 국가의 전쟁입니다.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는 아주 사적인 개인의 전쟁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싸움이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쟁이라는 비상사태가 계속되면 자기를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부패 혐의 재판이 계속 미뤄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의 결정들은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당장의 분쟁이나 정치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전력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내부의 압력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1948년에 나라를 세울 때만 해도 100만 명이 채 안 됐던 이스라엘 인구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 이민을 오면서 무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 곧 10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성공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안겨줍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렇게 10배나 늘어난 이 많은 사람들을 과연 어디에 살게 할 것인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말이죠. 바로 이 인구 압력이 이스라엘의 전략을 단순히 생존을 넘어 영토 확장이라는 야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왜 그렇게 계속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짓는지,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옛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되찾아야 한다는 대이스라엘 같은 주장이 왜 힘을 얻는지, 그 배경에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중동 지역을 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요? 분명한 건 전쟁의 양상은 계속 바뀌어 왔지만 분쟁 그 자체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은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대 국가의 단순한 힘겨루기였다면 이제는 이념과 대리 세력, 그림자 전쟁이 뒤엉킨 아주 복잡한 싸움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 지도자의 정치적 야망,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와 영토 문제까지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분쟁이 아니에요. 국가의 생존, 개인의 야망, 그리고 뿌리 깊은 이념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순환 고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겠죠. 과연 대체 무엇이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